그러니까 여러분들 32회 시험 치르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문제를 조금 전에 제가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제가 문제 푸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32회 부동산 공법 시험의 특징은 쉬운 문제는 엄청 쉽게 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게 그렇게 문제를 내버렸습니다. 이런 출제 경향은 30회, 29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출제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마 공법의 시험은 주는 부분은 확실하게 주고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수험생들이 거의 보지 못한 영역 이런 데서 출제를 하면서 우리가 변별력을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내겠습니다만은 국토계획법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도 무난했다는 생각이 들고 정비법은 한 절반 정도는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한 절반 정도는 문제가 그냥 무난한 문제였고 주택법은 한두 문제가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또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반면 건축법이 이번 시험에서는 유례 없이 한두 문제를 빼고 나면 전체 7문제 중에서 전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은 전반적으로 문제는 쉽게 예상되는 영역, 농지증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2회 올해 시험의 특징은 시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의 문제가 상당수가 출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치르고 나서 지금 가슴을 졸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무난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자세한 평은 나중에 제가 하기로 하고 전체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간단하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가다반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가다반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집중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관점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광역도시계획이죠. 예상되는 문제죠. 그죠? 광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 기준이죠. 공법상의 모든 기준은 누가 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정하느냐죠. 맞죠? 그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해서 같은 도안에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 있죠.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것이지 수립하는 것은 아니죠. 수립은 누가 하냐면 같은 도안에 있으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걸 고른 거죠. 그죠? 3번에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와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시장군수가 기초서 정보체계를 구축했죠. 재검토 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그죠? 맞습니다. 5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광역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으면 수립권자가 지정권자로 바뀌어버리죠. 관할 도지사가 광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은 예상대로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역시 틀린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르는 수도권에 속하고 있대요. 광역시와 경계를 가지 않습니다. 인구가 20만 명 이하인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할 수 있으려 그러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도 같이 하지 않고 인구 얼마? 10만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광역이 수립된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돼야 되고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광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수립할 때 절차를 거쳤으면 변경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했죠.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매수 의무자인 지방공사는 했어요. 지방공사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하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지, 지방공사일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매수 의무자는 매수 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얼마나 매수했냐면 2년 안에 매수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공동구간의 문제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 사업을 할 때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번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광역시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할 수도 있고, 채권의 상환기한은 10년 이내로 마감된다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토기획명령법령상 도시군 관리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전부 다 출제가 다 됐습니다. 여기 틀린 걸 고른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관리계획을 국정이 위반할 수도 있죠.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받을 수 있다. 제한할 수가 있죠.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럴 때는 제취약성분석을 받을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게 상업지역이나 그 연접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도심지에 위치하게 되면 기초조사의 공통생략소외가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입니다.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다음날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인접한 특광시 군의 관할에 대한 관리계획은 특광시정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마음되냐면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자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으로 들어갑니다. 국계법령상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41, 2, 3, 4번까지는 문제가 무난하게 나왔어요. 근데 45번 문제는 약간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고 중급 난이도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공사기간 중에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물이에요. 공사장에 있는 공사용 가설 건물을 건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사용 가설 건물처럼 철거가, 이건 곧 철거가 예상이 되거든요.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물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과 상관없이 지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건축하는 건물이고 곧 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과 일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공사용 가설 건물을 건축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자가 없죠. 지구 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적의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관광단지에서는 전부 또는 어디에서 일부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마을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약간 애매했지만은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지문이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전혀 하자 없이 그냥 1번을 2, 3, 4, 5로 가지고 문제를 찍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4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기속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있는데 이것도 일반적으로 기출문제에서 많이 잡히는 부분이죠. 이 공공시설의 기속은요, 개발이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의 경우가 있고 비행정청의 경우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발이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청이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전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아니고 종전의 공공시설이 있겠죠. 종전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 행위를 행정청이 만약에 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죠? 그 종전 공공시설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기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한 거는 관리청한테 주고, 그 다음에 종전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가져가기 때문에 두 개를 만다 교환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비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는 종전시설은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만큼, 그 범위만큼,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3억을 주고 설치했다 그러면 3억만큼만 우리가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이 숙지가 됐으면 문제가 풀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국계법상 개발 행위에 따르는 공공시설 기속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허가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행정청이라고 했죠. 그럴 때는 새로 설치한 시설은, 새 겁니다. 새로 설치한 시설은 무조건 누가 정한다?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허가받은 행정청은 개발 행위가 끝나고 준공검사를 마치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나 토지 세목을 뭘 했냐면 통지, 알려줘야 돼요. 맞죠? 3번 지문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청이 아닌 거예요. 비행정청일 때죠. 이럴 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똑같습니다.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돼 버리겠죠. 또 4번에 허가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뭐 된다? 기소이죠. 종전의 시설은 허가받은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기속이 되죠. 근데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행정청이 아니랍니다. 그때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의 시설은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자동 기속되는 것이 아니고 뭐만큼?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양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이 그냥 무상 기속된다 했기 때문에 잘못됐고, 설치 비용만큼만 우리가 양도가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6번은. 자, 그 다음 47번으로 들어갑니다. 개발 행위에 따르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연동제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시장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변경할 때 관할 지방도시권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쳤으니까 변경할 때도 뭐 해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안 해도 된다 하고 거쳐야 됩니다. 틀렸죠.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2년 안에 계획 수립이 없으면 2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날 부담구역은 해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1년이 돼야 됩니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년이 아니고 1년이 되겠죠.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요. 자, 3번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시장군수는 비용 납부 의무자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날로부터 기반시설 비용을 부과하는 기간은 3개월이 아니고 허가받고 나서 몇 개월? 2개월이 돼야 되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됐습니다. 4번에 시장군수는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50%죠.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뭡니까? 강화 적용을 합니다. 용적률 50%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비용 납부자가 사용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7일 안에 비용을 내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 들어갑니다. 48번도 무난한 문제죠. 국회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은요, 성장하는 것을 관리하는 데거든요. 성장하는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용도상 유보 내지는
보전 용도 지역에 지정을 하지 시가와 용도에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녹지는 유보 또는 보전이 들어오죠. 관리 유보 또는 보전이죠. 주거지역은 시가와 용도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그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주로 어디에 지정된지를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48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49번으로 들어갑니다. 국회법상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오랜만에 출제했네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막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해서 시 도지사가 원칙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가 지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가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관리구역제에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하자 없죠? 그 다음에 2번.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틀렸죠?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은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이거 하자가 없죠. 일반적으로 수험시에 누구나 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간입니다. 최단 5년, 최장 20년.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좀 전에 봤던 48번 문제하고 함께 가장 쉬웠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 한번 볼까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장 또는 시도는 이를 고시하고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은 고시일 다음날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공익상 구역 안에서 사업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 요청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그죠? 시도가 시가와 조정의 목적 달성에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원칙 금지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죠? 그걸 국장이 인정을 하면 그때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요청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국장이 인정해야 됩니다. 틀렸죠? 5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임목의 벌채, 조립, 육립 행위는 허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아무리 경미하고 생업상에 꼭 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허가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련된 지문은 2번에서 유보기간 5년에서 20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법상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죠? 시설사업을 물어봤습니다. 1번 도시공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하자 없죠? 이번에 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이 되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으면 둘이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근데 동일한 동안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는 사업 대상 소유자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공사는 공공이죠. 공공은 시설 사업을 할 때 동의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에 정답은 2번이죠. 1번도 하자 없고 그 다음에 3번도 하자 없습니다. 나머지 문 한번 볼까요? 2번이 정답입니다. 4번 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에는 사업의 착공 예정일 내지는 준공 예정일 같은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해서 토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5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종류와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것도 모의고사나 각종 문제풀이 그 다음에 동영하면서 강조를 몇 번 했죠.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정독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린 걸 물어봤어요.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 맞죠? 녹지는 공간이니까 공간시설, 그 다음에 방송통신은 뭔가 공급해주죠. 유통공급시설, 그 다음에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폐기물하고 재활용 처리시설이 보건위생시설은 아닙니다. 환경기초시설이죠. 환경기초. 보건위생은 제가 수업할 때 귀신 노는 데가 다 보건위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장이나 낙골당 이런 데가 보건위생입니다. 그래서 폐기물하고 재활용은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틀린 걸 고르는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번으로 들어갑니다. 무난한 문제죠. 국회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치가 큰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거 용적률입니다. 금표를 푸시면 안 돼요. 그리고 큰 순서를 나열한 것을 물어봤어요. 근린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500, 1300, 1100, 900이죠. 준공업지역은 300, 350, 400이니까 400이죠. 준주거지역은 500이죠. 그 다음에 녹지는 100인데 보전은 얼마? 80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100이죠. 그래서 큰 순서로 나열해야 했기 때문에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니은, 미음, 리을인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 국토개입법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국토개입법은 시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가 안 됐고 전부 무난한 문제,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셨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모의고사 일반 문제집 기출문제에서 한 번쯤은 다 다루었고 그게 지문으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이라는 특성상 상당히 긴장을 하고 문제를 만약에 보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헷갈리는 어떤 부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전반적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 내용은 국토개입법 부분은 조금 무난한 출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53번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골라봐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원칙은 누가 되냐면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래서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 원칙,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다? 국장. 그래서 지정권자는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수용은 올해 예상되는 문제였죠. 작년에 이게 매년 내는 문제인데 작년에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문제인데 자, 옳은 것입니다. 무난하게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이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수용, 환지, 혼용이 있는데 변경할 수는 있죠. 근데 변경한다 하더라도 수용으로 바뀌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있다가 아니고 없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공공이죠.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공공이 수용한대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총수 2분의 1 이상에 대한 동의를 정부 출연기관장은 동의를 안 받습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 누굴 때만 동의를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냐면 민간 사업 시행자일 때만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이고 공공은 동의를 안 받고 우리가 토지를 막을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번도 54번에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가 아니고
토지 상한 채권은 모든 사업 시행자가 전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간이 발행할 때만 보증을 받을 뿐이지 발행 주체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원형지가 나왔어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맞죠? 그죠? 4번이 정답입니다. 원형지는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사 계약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또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중에서 빠른 기간이 도달할 때까지는 매각할 수 없죠.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맞죠? 이 지난 기간에는 매각할 수 없으니까 5년이 지나버렸죠. 그러면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즉 공공용도로 쓰이죠. 그러면 원형지 개발자 선정의 원칙은 추첨이 아니고 뭡니까? 수의계약이 원칙입니다.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식은요, 원칙은 수의계약이고 공장 부지나 학교 부지로 쓸 때 그때만 경쟁 입찰을 합니다. 추첨은 놓을 수가 없어요, 원형지에서는.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원형지 관련 부분은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법 문제 우리가 현재 2개 푸는데 무난했죠. 그 다음에 55번 들어갑니다. 환지가 나왔네요. 55번의 환지.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대요. 입체. 환지 계획은 건축 계획, 입체 환지는 뭘 짓는 겁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건축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맞네요. 이번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가 있더라 라고 하면 면적을 줄여서 이걸 가만지라 부르죠. 가만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에서 근데 가만지를 할 수 있는데 제외할 수는 없어요. 토지가 작으면 면적을 증가해서 주고 그 다음에 환지 대상에서 부지정 할 수는 있는데, 면적이 큰 토지가 있으면 줄여서 줄 수는 있는데 이걸 환지에서만 다 제외할 수는 없죠. 그래서 면적을 줄여서 주는 감환지는 맞아요. 그런데 환지에서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데 55번의 정답은 2번이죠.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단독이 다세대로 뭐던데요? 전환. 오타가 났습니다. 전환되는 경우는 기준일을 정해주거든요. 어떤 기준 날짜에 너한테 권리를 줄게 라고 기준일을 정해주는데 기준일 다음 날 단독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했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늘어나 버렸죠. 그럴 때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구하거나 환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가도 놓냐면 정비법 가도 놉니다. 어떤 기준일을 정하면 기준일 다음 날 이후에 권리자가 증가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부지정하거나 청산으로 끝내버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3번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번에 정답은 2번이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사업시행자는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 시작을 날을 별도로 정할 따로 정할 수도 당연히 있죠. 그죠? 5번에 사업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 날부터, 정해준 날짜부터 해당 토지 부분의 사용 수익을 막을 수 있다. 스톱, 정지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지 부지정 토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2번에서 나왔죠. 그 다음 56번 들어갑니다. 자,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여러분. 공법에서는 여러분 채권이 반드시 한 개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 했거든요.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이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은 주택상환사채가 나왔는데 이번엔 도시개발 채권이 나왔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면 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가 발행하기 때문에 행안부한테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5년 이상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되고 원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이자는 소멸시효가 2년이 되겠습니다. 1번 국회 법률에 따르는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여러분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 시행자하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두 번째는 민간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개발행위가 있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합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 받은 자가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채권의 이율은 기재부 장관이 국공채 금리 특별 회계 상황을 고려해서 정한다. 우리가 채권의 이율은요, 도시개발 채권에서 기재부 장관이 놓을 일은 없어요. 그죠? 도시개발 채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누가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 행안부 장관, 행안부. 이거는 수업 시간이라든지 여러분 각종 자료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죠. 행안부가, 기재부가 놓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채권을 발행하는 시도가 발행하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는 발행하려는 시도의사는 기재부 승인을 받고 채권의 발행 총액을 고려해서 정한다. 기재부 승인 아니라니까. 누구 승인이라고요? 행안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상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상황이 아니고 상환이죠.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범위 안에서 5년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최단 몇 년? 5년. 최장 10년을 넘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죠. 정답 4번이네요. 4번.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도 승인을 받아서 채권을 발행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누구 승인을 받냐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지 공공기관이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정답은 4번. 만기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약간 시험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응용이 약간 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채권 문제를 푸시면서 천천히 풀었다 그러면 그럴 건데, 만약에 좀 개념이 안 섰다든지 그러면 기재부 장관 나왔고 만기 나오고 그걸 약간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느낀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 다음 57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여러분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허가받는 상황으로서 첫 번째 건물의 건축, 여기서 말하는 건물에는 가설 건물이나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을 포함하죠.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 플러스한 게 돼 있죠. 죽, 목을 벌채하거나 식전 행위입니다. 건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도 포함하죠.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형질 변경이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형질 변경이죠. 죽, 목을 벌채하거나 식전하는 거. 토지 합병이 아니고 토지 뭡니까? 분할입니다. 분할할 때 허가를 받지 합병할 때 허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을 볼게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 상한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58번은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금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인데, 58번에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때 벌칙인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얻은 이익이 있죠. 그죠? 얻은 이익이 있으면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범위 안에서
5배 범위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의 최소 3배, 최대 몇 배? 5배 범위안에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역을 한다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얻은 이익이 지금 1억 5천만 했습니다. 1억 5천만 했기 때문에 이 이익의 최대 금액을 물었거든요. 상한액을 물었습니다. 상한액은 5배이기 때문에 1억 5천에 5배, 5, 25, 5일은 7. 그래서 7억 5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억 5천입니다. 7억 5천. 그래서 나중에 이게 지금 일부 다른 사이트하고 약간 답에 논란인데 제가 푸른 바로는 지금 7억 5천인데 일부는 10억 원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10억 원은 제가 볼 때 이거 이익이 확정이 안 됐을 때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곧 가다발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억 5천만 원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다 보니까 저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 일단 제가 문제를 푸는 관점에서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최대 10억 원인데 이익이 확정됐을 때는 3배에서 5배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고 하는 3배, 상한은 5배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억 5천에 5배인 7억 5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8번으로 넘어갑니다. 59번으로 넘어갑니다. 정비법상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뭐냐?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은 정비사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 합니다. 1번. 그 다음에 6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예상 문제였죠.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즉 총회의 정권사항입니다. 총회 정권사항으로서 첫 번째는 반장 선거죠. 두 번째는 헌법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조합을 해산하는 거죠. 그죠? 합병하는 거, 해산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용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용역업체 자자자 선정하는 게 우리가 대행할 수 없는 건데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총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해산하는 것은 총회에서 해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해산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총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완료라는 해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비용이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관리업자의 선정 명예이니까 니은을 제한 나머지가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번 들어갑니다. 지금 도시개발법 문제를 우리가 풀고 그 다음에 정비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정비법 문제도 일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무난하죠. 자, 61번입니다. 상당히 수험가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상당히 에러를 겪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인데 이거는 2021년 5, 6월경에 신설되어서 들어온 규정이고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기본서에는 아마 아무데도 실려있지 않고 요약집 정도에 간단하게 실려있든지 아마 언급이 된 정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리고 신설된 규정이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이 사회적으로 이슈는 됐잖아요. 그죠? 이슈는 됐는데 이걸 꼼꼼하게 보고 들어간 수험생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수준은 상입니다. 상. 그러니까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공법상. 그래서 한번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정비법상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똑바로 나열한 것은 정비계 입안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 입안권자가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하기 위해서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은 신청된 날로부터 신청일이죠. 30일입니다. 안에 심의를 끝내야 돼요. 다만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은 한 차례 30일을 연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청이라고 30일에 해당하는 신청이라고 30일에 해당하는 3번이죠. 신청일과 30일, 30일이니까 3번 여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틀려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예상을 하고 공부한 수험생은 제가 볼 때는 극히 일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2번 들어갑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인데, 자, 지분형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지분형 주택.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지분형 주택은 지분을 주택공사하고 내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지분형 주택입니다. 그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구면은 전용 면적이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을 합니다. 지분형 주택의 규모가 60 이하입니다. 60 이하. 이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너무 쉬워요. 답은 1번이에요, 이거는. 1번. 그래서 우리가 지분형 주택의 우리가 전용 면적, 공급의 전용 면적은 60 이하로 공급한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이죠. 분양 신청 기간의 연장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는데 30일 아니고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그죠? 분양 통지 공고를 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사업 시행자가 정한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분양 신청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이 30일이고 여러분 20일입니다.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한 개 토지를 공유를 하면 3개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공유할 때는 몇 개 주는 게 원칙입니까? 하나를 주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의 인가 신청이 날부터 30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데,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는 10분의 1이 아니고 얼마? 5분의 1이 요청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5번에 시장군수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르는 토지 임대부 분양대로 전환 공급하여야 한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좀 전에 놓은 바와 같이 1번에서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세입자 세대수가, 세입자 나왔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겠네요. 세입자가 나오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에 해당하면 시장군수는 주택공사 등을 개선사업 사업 시행료로 진행하기 위해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틀렸죠. 그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2분의 1 이하에 해당할 때는 동의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하일 때는 생략하니까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일 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20인 이하일 때, 20인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죠. 일 때 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여기 3번.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회가 승인을 받고 나서 2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자면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하죠. 공공사업 주도 사업으로 전환이죠. 그래서 이거는 2년이 아니고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가 있죠. 천재지변, 도시공객사업과 병행, 그 다음에 순환정비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사업시행가 신청을 못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3년이 되도록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었고, 2년 아니고 3년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인가 신청이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취소가 되면 그때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아니고 3년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200명일 때 5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합원 숫자가 100인 이상일 때는 이사는 몇 명? 5명 이상으로 둡니다. 근데 추진위원회가 아니죠.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조합이 돼야 되겠죠.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200명일 때 5명 이상의 이사를 둬야 되겠죠.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표입니다. 주민대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거 맞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그 다음에 1명 이상 3명 이하의 뭘 둔다?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표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구성 방법,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4번 들어갑니다.
청산금과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것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데 정답은 좀 쉬운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산금과 비용 부담인데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플러스 1일이죠. 3년이 아니고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버리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정비구역 안에 국유지나 공유에서는 정비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돼야 한대요.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 정비구역 안에 국유지나 공유가 있습니다. 그걸 정비사업과 목적이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그걸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맞아요.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데 답이 쉬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청산금을 지급받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식년은 공탁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받기를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식년은 시장군수가 아니랍니다. 시장군수가 아니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부가금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제에 따라서 부가징수 직접 할 수 없어요. 체납 처분제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직접 못 합니다. 시장군수, 즉 공권력을 쥐고 있지 않는 경우는 할 수는 없고 시장군수에게 뭐 된다? 위탁해야 돼요. 위탁. 그때 위탁 수수료를 4% 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아닌 사람들은 강제징수를 위탁하는 것이지 직접 강제징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5번에 국가지자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도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 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번에서 2번에서 정답이 나온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65번입니다. 자, 65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에 없어요. 법에 없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규정이라고 있거든요. 별표 규정이 하면 분양가 상한제 애초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인데 의무 거주기간이 전에 주택을 갖다 만약에 매각하고자 할 때 이때 우리가 주택 가격을 받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이 65번 문제도 아마 알고 들어간 수험생이 없지 않았을까.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별표 규정을 보고 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암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65번 주택법상 주택공사가 우수 매입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금액입니다. 매입 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관련에 대한 수들을 똑바로 내라는 것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다. 민간택지죠. 이게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가 금액이 다릅니다. 건설공업되는 주택의 분양 가격이 인근주택 매매 가격의 80 이상 가격이 80 이상 100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 매입한 비용의 25%에 인근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의 75%를 더한 금액이 매입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하고 75가 돼요. 이게 만약에 공공택지일 때는 매입 비용의 50%하고 가격의 50%를 더한 금액인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25% 매입한 금액의 25% 그다음에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75%를 더해서 우리가 매입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엄청 오래 나온 문제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문제하고 동일하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갑자기 지금 말을 하니까 말이 더듬어지네요. 자, 그 다음 66번 들어갑니다. 정답이 25, 70이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이죠. 66번은 많이 풀었죠. 그죠? 하나의 단지냐, 동일한 단지냐, 별개의 단지냐. 동일한 단지냐, 별개의 단지냐 기준은, 자, 별개의 단지가 되려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죠. 일반 도로는 20m, 예정 도로는 8m 이상이면 별개의 단지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가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죠. 자, 철도 별개의 단지죠. 고속도로 별개의 단지죠. 근데 이게 폭이 20m는 의미 없어요. 고속도로는 폭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속도로면 무조건 별개의 단지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무조건 별개예요.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못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도로는 몇 메다? 20m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10m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입니다. 이건 동일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도 20m는 의미가 없죠.
2m든 20m든 자동차 정도는 사람 못 다니죠. 그러니까 별개 단지예요. 예정도로는 8m 이상이면 되거든요. 10m니까 그죠? 별개죠. 그래서 동일한 단지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66번 문제를 풀면서 고속도로인데 20m,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20m, 여기에서 만약에 혼동에 빠졌다 그러면 이건 함정입니다. 그냥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는 그죠? 도로 폭을 따지지 않습니다. 일반 도로일 때 20m고 예정 도로일 때 8m 되니까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문제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부 용어정의입니다. 그 다음 용어정의가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2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문제는 쉬운 문제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했습니다. 주택에 딸린, 이 딸리는 말이 키워드죠. 딸려온다는 말이 뭐냐면 부대죠. 딸린을 한자로 바꾸면 부대예요. 이게 부대. 수업할 때 제가 그런 부분은 강조해요. 딸린이란 말을 강조를 했거든요. 딸려온다는 것은 부대. 주택을 지을 때 반드시 지어야 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딸려오는 것은 복리시설이 아닙니다. 부대죠.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는 것은 다 거버려야 돼요. 1, 2, 3번은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300세대인 했습니다. 이거 함정 팠죠?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형 다세대는 도생에 해당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300세대 미만의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짜리 주택을 말합니다. 300세대 미만입니다. 미만. 300세대인 했기 때문에 탈락이에요. 도생이 되려고 그러면 300세대 미만이죠. 미만. 아깝게 니은 때문에 아마 실수를 한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은 이건 다 알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2번 하나가 옳습니다. 이 문제는 하라기보다는요 니은 때문에 이거는 약간 중급 난이도로 보시면 돼요. 중급 난이도로 여기서 함정에 빠진 수험생들이 제가 볼 때는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번. 68번은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인데 이것도 시험도 많이 치렀고 많이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죠.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 가로넣기 연습 상당히 많이 한 파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라인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똑바로 나열한 것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을 소급해서 청약 경쟁률은 투기 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이 동일하다라고 엄청나게 강조한 부분이죠.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10대 1이죠. 그 다음에 감소했다는 것은 뭐요? 주택에 대한 뭐가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 급감을 한다고 했죠. 30% 급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 그 다음에 열, 그 다음에 공급계획 이렇게 들어오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분양계획이죠. 분양계획, 공급계획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2, 10, 분양계획, 공급계획, 분양계획 같은 말이죠. 그죠? 이게 있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 다음 그래서 68문제도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69번이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사업계획 승인도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상된 영역에서 나온 문제인데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를 공급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받고 나면 20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이건 신설된 규정입니다. 우리가 각종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하거든요. 시군구에게 내지는 신고권자에게. 그러면 신고를 받은 사람은 20일 안에 네가 한 게 신고서가 접수됐어 라고 통지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20일로 얼마 전에 통일이 돼 가지고 법조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일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준다. 60일이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통보 기간은 60일입니다.
4번에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되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잘못됐어요. 문제가 똑같은 걸 갖다 지금 써놓고 있죠. 그죠? 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제가 제가 시험지 원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문제를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걸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거 워드 찍다 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주체는 4번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어떻게 잘못 찍은 게 딱 정답을 잘못 찍었네요. 예, 그래서 사업주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아니죠. 1년이 아니고 몇 년? 착공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이고 5년에 착공해야 되고 착공이 없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지문은 지금 여기에 PPT에 지금 나와 있는 비임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오타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타가 났는데 원문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착공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년 아니잖아요, 그죠? 몇 년입니까, 여러분? 5년이죠. 여러분 이건 알고 계시죠?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 기한은 2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택법에 있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착공 기한이 몇 년? 5년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다 보니까 정답이 잘못됐네요. 정답이. 다른 거는 다 옳은데 5번에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번입니다. 채권이 두 개 나왔어요. 주택 상환사채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봐라. 주택 상환사채거든요. 주택으로 상환을 하기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사채입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요. 첫 번째, 택지 구입합니다. 택지를 구입했으니까 공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재. 그래서 셋답니다. 요 세 가지 비용으로 셋다가 아니고 주택상환사채 세 가지 비용으로 주택상환사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금이 사용될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봐라. 주택건설 자재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겠죠. 택지 구입하는 데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쓸 수 있겠죠. 근데 조합 운영비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주택으로 상환하는데 주택으로 상환하니까 주택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 조합 운영비로 쓰면 안 되잖아요. 조합장이 먹는 짜장면 값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 가입 청약 철회자한테 가입비를 반환하는 용도로 써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니은관리 여러분들 주택 상환사채라는 개념 가지고도 푸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된 것은 1번입니다. 70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합 관련 내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택 상환사채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 비용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1번 들어갑니다. 자,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입니다. 국민들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양도양수하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도양수란 매매, 정력,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과 저당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게 청약 통장 사고 팔고 하면 안 되죠. 조합원의 집이 사고를 팔면 안 되죠. 각종 우리가 딱지라고 부르는 철거 예정 증명서, 그죠?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죠. 했을 때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소유권이 넘어가면 환매, 그리고 퇴거를 명할 수 있고 벌칙이 3년에 3천만 원이고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해 버리는 건데 주택 공급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은 괜찮아요. 상속과 저당은 괜찮다고 했죠, 그죠? 입주자 저추정서 저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공공사업 시행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매매하는 건 안 돼요. 요거는 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받을 수 있는 정서로서 시장운수구청이 발행한 무허건물 확인서 딱지라고 부르죠. 정려도 안 되죠. 그래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가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교란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3번이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71번까지가 주택법이었습니다. 주택법은 좀 전에 문제를 푸신 바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을 때 그 주택을 전매를 할 때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한두 개 정도가 문제가 약간 까다롭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전반적 문제는 주택법은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72번부터가 건축법인데 건축법은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정말로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기절할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상당히 당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문제들이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자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전달 안 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더군다나 시험 번호가 거의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중개사 법령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까지 문제를 풀면서 시간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하고 아마 이거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번. 특수구조 건물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특수구조 건물은요, 특수구조 건물은 우리가 두 개나 알고 있어요. 특수구조 건물이 뭔지는 알고 있죠. 특수구조 건물이 뭐냐?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나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이 되면 이걸 특수구조 건물이라고 부르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 되면 이걸 우리가 특수구조 건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옳은데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완하죠.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3번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 특수구조 건물이다 라고 딱 한 개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이에요. 이게 딱 한 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딱 한 개 알고 있는데 답이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보다는 1번 여러분들 문제 그러면서 몰라, 2번 몰라 했는데 3번을 보면서 3번 한 개가 딱 알고 있는데 3m 이상 돌출된 건물 이게 특수구조 건물이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72번 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아마 시험장에서는 거의 손대기가 힘든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4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5m가 아니고 20m예요. 틀렸고 5번에 특수구조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물 구조 안전에 대한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만다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축주는 허가 신청 전이 아니고요. 착공전이에요. 착공전. 착공전에 건축 허가 신청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특수구조물을 막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그죠? 건축인의 심의를 요청해서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특수구조 건물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는 3번 지문이었나요? 네, 3번이었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번 문제는 일단 문제 수준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풀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뭐 건축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구조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풀고 나니까 한 장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상한 문제가 또 나와버렸어요. 건축주 갑은 수면 위의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수면이 이걸 부유식 건물이라고 합니다. 부유식 건물. 공유 수면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축법상 그 건물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을 했는데 이것도 72번에서 기재를 하고
73번에서 기절시킨 다음에 거의 밟고 가는 수준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자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아봤는데 정답이 5번이 됩니다. 내진 능력 설정은 완화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난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잠깐만 언급할게요. 이 문제를 내면서 출제하시는 분이 아마 수험생들한테 틀리라고 냈을 겁니다. 근데 답을 준 메시지가 있어요. 뭘 메시지냐면 건물을 짓는데 조경 공개공지 대지 관련이죠. 높이 그다음에 대지 안정. 그러니까 대지 관련 내용은 완화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내진 등급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과연 완화될 수 있을까라는 거. 그죠? 높이도 완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셨다 그러면 아마 내진 능력, 지진에 관련된 부분들은 손대면 안 되지라고 판단해 들으면 5번을 찍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사는데 말하면서 더듬거리네요. 하는데 이걸 시험장에서 어떻게 그런 실력을 요한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아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72번에서 당하고 73번에서 거의 총을 맞는 수준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13번도 찍어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74번. 그나마 72번, 3번을 풀고 나니까 오랜만에 건축법에서 세 번째로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건축허가 제한이죠. 건축허가는 국장 내지는 시도가 제한할 수 있죠. 국장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할 때, 시도는 지역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허가 제한은 제한 기간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한다고 말씀드렸죠. 몇 년? 2년이에요, 2년. 연장할 수 있죠. 한 번. 그래서 1년을 연장합니다. 국방문화재, 국민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장관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한다. 장관이 제한할 수 없어요. 장관은 국장한테 요청해야 되죠. 지역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게 도지사는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하고 도지사는 동급이에요. 시장군수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제한할 때는 허가 제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죠. 아는 거 딱 한 개인데 2년. 플러스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7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번과 3번에서 기절했다가 74번에 다시 기사회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도가 허가를 제한할 때는 토지용 규제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가 아닙니다. 청취하고 나서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또는이 아니에요. 국장은 허가를 제한할 때는 제한 목적, 기간, 대상, 용도, 위치, 면적, 경계를 지체 없이 만다, 공고한다. 국장이 공고 안 합니다. 그렇게 국장이 할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국장은 통보해줘요. 시군구에게 통보를 받은 시군구가 이러면 한다, 공고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제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한 기간 2년에 1년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 75번입니다.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생각을 요하는 문제. 그러니까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축합은 A도 BC에서 A도 BC입니다. A도 BC에서는요, 허가권자가 B시장이에요. A도 BC에서는 허가권자가 B시장. 100제곱미터이고 2층 건물을 대수선합니다. 2미, 3미가 나왔네요. 2미, 3미.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죠. 일단은 뭐 한다? 신고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갑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한테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신고하니까 허가받은 것으로 보죠. 답은 1번이네요. 1번 답이죠. 2번, 신고를 한 갑이 시공자 변경입니다. 시공자를 변경할 때는 B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요거는 신고하면 돼요. 명의 변경은 신고하면 되거든요. 허가가 아니고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B시장은 수리 전에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물은요, 초고층 건물이거나, 그죠? 우리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죠. 2미, 3미, 100 이하기 때문에. B시장은 수리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한다. 안전영향평가 받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고한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 신청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신고 대상 건물은 여러분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없이가 아니고 사용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들려버렸고 답은 1번이었나요? 1번에서 나와버렸죠?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건축법은 72번과 73번을 손도 못 대게 문제를 내고요. 74번하고 75번에서는 그나마 쉽게 낸 건 아닌데 한 번쯤은 건축법 공부를 하시면서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76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인데 기존의 문제가 또 나왔죠. 건물 대장에 건물과 그 대지 현황, 건물 구조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대장에 적는 경우를 다 골라봐래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32회까지 시험을 치르면서 딱 처음으로 나온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기존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도 그냥 시험장에서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전부 답니다. 기억니은 디귿. 이것을 대장에 기재를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들어갑니다.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랬거든요. 자, 특별건축구역은 국장 내지는 시도가 지정하는데 국장은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의 사업구역을 특별건축으로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국제행사를 개최해야지 특별건축으로 지정합니다.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국제행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접도구역은 특별건축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와 접함구역으로서 일정 건물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건축으로 지정될 수가 없죠. 맞죠? 특별건축에서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하는 규정은 계획별 건물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통합 적용할 수가 있어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국계법에 따르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좀 전에 봤던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잘 안 보는 파트입니다. 분쟁과 재정인데 건축법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과 재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정과 재정의 대상은요, 주로 지역 주민들, 건축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게 건축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분쟁의 대상이 되느냐, 건축주와 건축신고 수리자 간의 분쟁. 건축주하고 신고 수리자는 아니죠. 시공자하고 건축지도원도 아니죠. 허가권자하고 감지자도 아니죠. 관계 전문 기술자와 해당 건물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이게 맞죠, 이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하고 주민들 분쟁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 간의 분쟁이 건축 분쟁 조정에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법으로 넘어갑니다. 농지법은 여러분 두 문제가 나왔는데 둘 다 무난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농지증, 농지법에서 한 문제를 봐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농지증을 보고 가세요라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효 완성은 농지증 안 받죠, 공정지분할도 안 받죠, 합병도 안 받죠, 국가지자체 농지증 안 받죠. 주말 체험 용농하려고 농업진흥지 외인 농지로 소유할 때 농지증 발급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주말 체험 용농은 농지증은 발급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마지막 문제, 대리경작자 나왔습니다. 대리경작은 유휴 농지에 대해서, 쉬는 땅이 아니고 노는 땅, 휴경지가 아니고 유휴 농지에 대해서 소유자나 임차권자 의사를 무시하고, 그죠? 시군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간은 몇 년? 3년이 됩니다. 자, 지력 정진이나 토지 개량,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은 대리경작 지정하면 안 되죠. 휴경은 쉬는 겁니다. 지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직권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직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할 때는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리경작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경작을 게을리하게 되면 기간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정할 수가 있죠. 기간은 3년이 아닙니다.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는 거고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죠. 틀렸죠. 소유권자를 대신해서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대신해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둘 다를 대신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주택, 건축, 농지법까지 40문항을 시험을 치르고 바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올려드렸습니다. 급하게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고 해설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가다만이 나오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빨리 해소시켜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설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엄청 좋은 결과가 있으면 엄청나게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동안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고생은 이게 끝이 아니고 다음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린 수험생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노고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고 또 시험에 혹시 불합격하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지금 시험이 끝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휴식밖에 없습니다. 푹 쉬시고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그죠?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혹시 아깝게 불합격하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설정하면서 내가 공부의 방향을 잡을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하는 부분에 저희 랜드 하나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시험 치르신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 좀 푹 쉬시면서 다음을 우리가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